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 난카이 지진과 한반도 지진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 엔화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행을 갈 적기인가, 아니면 안 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중간에 듣다가도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제가 늘상 보여드리는 첫 번째 그림인데요. 95년도 1월 달에 발생한 고베 지진입니다. 5,500명 사망했는데, 당시에 이제 CCTV가 별로 발달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록된 자료들이 남아 있었고요. 도시 외곽에서 발생한 이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게 됩니다. 도심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피해가 엄청 컸고요. 화재가 이제 주 원인으로 붕괴뿐만 아니라요. 어, 이 사망자를 높이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었고, 이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그 전까지도 잘 준비가 돼 있었는데 더욱더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피해를 줄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바로 지진이 됐고요. 이 지진이 그래서 일본 역사에 아주 히스토리컬 어스케이크지만 일본 역사를 전면적으로 바꾼 또 계기도 됐던 지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기억나는 지진들이 아마 이 가운데는 이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76년도 7월 달에 발생한 규모 7.5 중국 탕산 지진인데요. 비공식 기록으로는 한 65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 한 100만 정도 사는 도시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거죠. 이곳에 있는 인구의 3분의 2가 아주 갑작스러운 지진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지진 피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26일 날 수마트라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날 발생했고요. 지진은 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쪽 해안가에서 발생을 해서 약 500초 동안 1200km가 이렇게 쪼개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진파 역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진의 쪼개지는 과정들을,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 한 500초 동안 1200km 쪼개졌는데, 1200km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저쪽 그 토끼 제일 끝에까지 쪼개진 게 한 1200k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다 쪼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었고, 그렇게 강력한 지진에 의해서 큰 쓰나미가 발생을 했고요. 최대 높이는 30m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30m 이상 되는 쓰나미가 이 해안선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건 인도네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섬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인데, 지진 전이고 지진 후입니다. 지진 해일이 쓸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렇게 해양 태종물들만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12일 날 규모 7.9 수찬성 지진이 있었고요. 8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당시의 지진은 학교 등교가 막 완료된 시점에 발생을 했고,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하고 공부를 할 무렵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매몰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특히 많이 사망을 했고요. 8만 7천 명이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월 달에 하이티 지진 규모 7.0입니다. 규모 7.0이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의 최대 크기도 한 7.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진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진은 중남미 약간 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IT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곳의 외곽 지역, 포르토 프랑스가 이제 수도인데요. 그 외곽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궁인데, 대통령궁이 지진 후에 굉장히 붕괴를 많이 겪은 것을 보시다시피, 어느 나라나 대통령궁이나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곳이죠. 국가 1급 시설이기 때문에 내진 성능도 굉장히 강화돼서 지었을 게 뻔하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대통령궁이 붕괴가 심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지진동이 굉장히 강했고, 여기 보시다시피 민가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31만 명이 사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2011년도 3월 11일
독일본 대지진,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 지진인데요. 당시 사망자 수는 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만 명이면은 굉장히 큰 숫자죠, 여전히. 하지만 그 앞서 발생한 규모 7.0 지진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근데 규모 7.0과 규모 9.0은 규모 차이는 이 차이가 나지만 에너지 차이로는 엄청납니다. 규모 하나가 바뀔 때마다 규모 7과 규모 8은 에너지가 3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한 단위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가 32배 차이가 나서 규모 7과 규모 9는 32 곱하기 32 해서 한 10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규모 7이 1000개가 동시에 발생을 해야 규모 9.0 하나가 되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그 규모 7.0에 31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규모 9.0에 2만 명 사망한 것은 오히려 일본 정부가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고베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그 사전에 내진 성능을 많이 강화했기 때문에 건물 붕괴로 사망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진 해일로 사망하게 됩니다. 지진 해일에 대해서 대비를 했음에도 이 당시에 이곳에 몰아닥친 지진 해일의 높이도 한 30m가 넘거든요. 해안선에서. 웬만한 지진 해일 방벽들은 다 넘어서는 그 바닷물들이 육지로 밀려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 거죠. 이 영상도 뒤에 있는데요. 아마 시간 관계상 뒤에서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따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강력한 지진 해일이었는지 직접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 벌써 2년 전인데요. 이때도 굉장히 큰 기억에 남는 지진인데 튀르키예에서 규모 7.8 지진이 발생을 했고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요 아래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이 아버지가 요 매몰된 딸이거든요. 딸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매몰된 이 건물 잔해가 너무 커서 구해내지 못하고 딸 손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큰 지진들이 단편적인 예들만 몇 가지만 보여드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고요. 근데 지진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 세계 지진으로 분포를 보게 되면 특정한 모양을 띠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평양인데요. 태평양 둘레에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태평양 둘레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라는 말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주변에 발생한다고 그래서 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환은 이제 이 반지 환자, 둥근 환자죠. 그래서 이렇게 둥근 반지 모양의 이 고리 모양을 띠고 있다고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고요. 근데 이곳에서는 지진뿐만 아니라 이 화산 활동도 활발한 거죠. 이것은 플레이트 텍토닉스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판가판이 충돌하는 결과로 응력이 많이 쌓이는 이곳을 중심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한반도는 여기 있습니다. 예, 한반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큰 지진들을 보게 되면은 지진계가 개발된 게 19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아주 그냥 원시 지진계 같은 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진계의 지진파가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19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진계가 없어서 지진이 발생했음을 알긴 알지만 지진파가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 규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진파를 가지고 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진 규모가 공식적으로 측정이 된 것은 190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1900년부터 지금까지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을 보면 총 17차례 발생합니다. 8.5 정도만 돼도 엄청난 지진인데 한 120년 되는 기간 동안 이것만 해도 17차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럼 지구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이 숱하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할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진의 분포를 보게 되면 아까 봤던 대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아래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1900년부터 지금까지 규모 7.5 이상의 지진들을 이렇게 플롯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8.5 이상의 지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8.5 이상의 지진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특징들이 보이죠. 1920년대하고 1900년대 초반에 약간 있고요. 한동안 쭉 없다가 1950년대, 60년대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없다가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대지진부터 또 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규모 8.5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초대형 지진이 아무 때나 나지 않고 나면은 왕창 난다는 겁니다. 그 났다가 한동안 조용했다가 왕창 났다가 조용해졌다가,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불과 이제 한 120년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특징인지는 확인할 길이 아직은 없지만, 이제 우리 지진학자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가 앞선 초대형 지진이 뒷 초대형 지진을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초대형 지진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초대형 지진이 가지고 있던 응력은 주변에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많이 쌓였으니까 못 견디고 부서지는 건데요. 부서지고 나면 부서진 에너지는 그냥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상당 에너지가 주변에 도로 쌓여요. 근데 이 단층, 아까 그 수마트라 대지진 같은 경우는 1200km나 되니까 1200km나 되는 곳이 쪼개지면서 흩어진 에너지는 1200km 너머 지역에 쌓이게 되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새로 쌓이게 됩니다. 그 지진 하나 때문에. 근데 어느 다른 지역에 이미 지진이 임박한 다른 곳이 있다면 추가된 에너지 때문에 다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아쇠 효과라고 하는데요. 큰 지진이 발생하면 또 다른 지진을 계속 연속적으로 방아쇠처럼 당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전 지구적으로 그런 응력 불균형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게 되니까 한번 발생했다면 한 20년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대지진부터 이제 지금 이후는 안 나는데요. 한 12년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발생을 하다가 다시 안정화 상태로 접어든 거로 추정이 되고요. 초창기 이제 제가 강연을 다닐 때 한참 이런 지진이 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 태평양 연안에 가시게 되면 꼭 유서를 써놓고 가시라고 제가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안정화 상태에 어느 정도 접어든 걸로 보여서 비교적 안정기에 다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는 안정화하지만 언젠가 그때가 다시 또 돌아올 거고요. 이 가운데 이제 신혼여행을 늦게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태평양 연안을 조심해 주시기를. 농담입니다. 예. 자, 그럼 지진에 의한 인명피해를 보면요. 지진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 못하지만 죽은 사람 숫자는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늘 해왔기 때문에 역대 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가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지진 피해 기록은 1556년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지진 규모는 한 8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과거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를 압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진파를 가지고 지진 규모를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약에 지진파가 없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한 단층면을 보고요. 단층면에서 당시에 일어난 슬림 양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끄러진 양이죠. 단층면이 많이 미끄러질수록 큰 지진이거든요. 그 단층의 미끄러진 정도를 측정하게 되면 당시 지진 규모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정한 값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규모 8 정도 되는 지진이었는데 한 83만 명이 사망을 한 거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최근에 늘어난 걸 감안해 보면은 1556년도 중국 산지성의 대부분의 인구가 사망한 거로 추정이 됩니다. 83만 명이 엄청난 숫자가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국 탕산 지진으로 65만 명, 이건 이제 비공식 기록이고요. 25만 명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기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60여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IT 지진 때 31만 명에서 이렇게 5만 명 이상의 지진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지진 발생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가 기본적으로 많은 열이 지구 내부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지구 내부는 굉장히 뜨거운데요. 방사선 동위 원사라고 하는 무거운 물질들이 이 핵내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행성 초기에 집적이 되게 되는데요.
무거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핵 내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핵 내에 쌓여 있다가 서서히 이제 붕괴열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붕괴열에 의해서 지구 내부는 계속 뜨거운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요. 이 열이 올라오면서 잘 알다시피 맨틀에서는 맨틀 대류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맨틀 대류의 결과로 지구 표면에 있는 지각판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각판은 이동을 해서 판과 판의 경계부라고 하는 곳에서 충돌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충돌하는 이 충돌대에서는 많은 응력이 쌓이면서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여러 지진들, 큰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판의 충돌대에서 발생한 지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게 되면은 이런 판의 경계부가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의 경계부가 판이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이거나 판과 판이 소멸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큰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발생을 할까? 이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과연 큰 지진이 얼만큼 큰 게 날까라고 많은 여러 추측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규모는 한 7 정도 되는 게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는 앞바다에서 발생하는 이제 주된 특징인데, 이곳에서 규모 9.0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 9.0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한 1000년 전쯤에 이 869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조간 얼스퀘이크라고 하는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서기 869년도는 2011년도에 비해서는 한 1000년 전쯤에 발생한 지진인데, 그 당시에 이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해안가를 쭉 가다 보니까 굉장히 높이 쌓여 있는 이 지진 해일 퇴적물, 쓰나미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 퇴적물들이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쯤에 발생을 했고, 퇴적물의 높이를 봤더니 한 3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엄청나게 큰 지진 해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지진 해일 이후로는 뚜렷한 지진 해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지진 해일이 과연 지진 때문에 발생한 건가, 약간 좀 아리송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진이 정말로 발생할지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도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0으로 진짜 발생하고요. 똑같이 30m가 되는 지진 해일을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는 결국은 되풀이 된 건데요. 특히 플레이트 텍토닉스와 같은 판 구조 운동에서는 판과 판이 미는 힘이 늘상 똑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힘이 그대로 쌓이게 될 거고, 과거에 규모 9.0이 발생했으면 미래 언젠가는 다시 규모 9.0이 발생하는 겁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발생한 9.0을 봤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9.0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오래 살면. 그래서 이제 그 주기가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년 남짓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아까 봤던 스촨성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큰 지진 같은 경우에는 재래 주기가 굉장히 긴 편인 거죠. 그래서 이따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이 이제 규모 7이나 규모 6이 넘는 지진들은 여러분 세대 때는 아직 못 봤을 텐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큰 지진들이 꽤나 우리나라에도 많았거든요. 그런 지진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지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난다는 거죠. 어떤 지진이 날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이 여러 교훈을 남겼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위치는 이렇게 센다이 앞바다 지역이고요. 센다이로부터 한 200km 떨어진 앞바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판과 판이 충돌해서 들어가는 충돌대 위치에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지진 위험 지도라는 걸 만듭니다. 그 정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5년에 한 번씩 만들게 돼 있고, 일본 정부도 지진 위험 지도를 만들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 지역의 지진 위험 지도인데요. 빨간색은 당연하게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평가되는 곳입니다. 이 녹색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곳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보이죠. 노란색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동경부터 그 아래쪽입니다.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만 하더라도요, 일본 학자들과 다른 이런 지진학자들은 동경부터 그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난카이 해구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손꼽아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확실한 일이고 언젠가는 꼭 발생할 거라고 늘상 지목을 해왔는데 느닷없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한 거죠. 더 놀라운 일이. 여기서 날 거라 생각도 안 했던 지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카이 해구 지진에 대한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지진 위험 지도를 애초에 잘못 만든 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지진 위험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20년 전부터 시작된 지진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지진 기록이 지진 규모를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지진 규모가 불확실한 과거 자료는 별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120년 안에 지진이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하면 지진 위험 지도에 반영이 되는 거고 발생을 안 하면 반영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곳은 지금 우리 생전에 겪었던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여기서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왜 후쿠시마 원전을 지었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하니까 지은 겁니다. 여기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당연하게 여기다 지은 게 맞는데 다만 과거 역사를 보면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지진 해일 기록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짓지 말아야 할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예상하겠지만 일본 지진 위험 지도는 싹 바뀝니다. 예, 여기도 빨갛게 바뀌었겠죠. 예, 그리고 이 지역은 여전히 빨갛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난카이 해구 지진을 이제 곧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전조 현상을 빠르게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진을 사전에 알 수 있을까요? 발생할지. 그래서 예부터 지진으로 사람들이 많은 인명피해를 겪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할지 미리 아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지진운, 지진광, 그다음 이런 것들이 뭐 늘상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진운이라고 하는 건 이런 모양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도넛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 이런 이 구름들이 다수 목격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진 운 중에는 이렇게 새털 모양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고양시에서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면서 와, 지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진 광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무지개 빛깔이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이죠.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뭐 갑자기 두꺼비가 기어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물고기 심해어가 갑자기 해수면을 떠오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희가 이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층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단층에 이게 작용하게 되면 이 힘이 가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단층 면을 따라서 이른바 압전 현상이라고 해서 전하가 정렬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단층에 많은 전하가 정렬이 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전하하고 반응을 해서 특이한 구름 모양을 띠거나 발광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꼭 지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런 현상이 보인다고 해서 꼭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봤다고 해서 단층에 에너지가 쌓였기 때문에 나는 현상이다라고 단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진과 바로 연결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좀 더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지진 예측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실 텐데요. 이게 지진 예측이 가능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중국 하이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975년도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북한이고요. 여기가 보하이만 있는 곳입니다. 바레만. 이 바레만 바로 조금 안쪽에 하이청이라고 하는, 여기도 인구 100만 도시거든요. 1975년도 2월 달에요.
갑자기 이곳에서 작은 지진들이 많이 관측이 됩니다. 잘잘한 지진들이 막 나니까 중국 정부도 이게 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지진이 나는 곳이지만 이게 탄루 단층이라 해서 이 서부 지역을 지나가는 거대 단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탄루 단층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잔지진들이 몇 달 동안 계속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 학자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가 자, 이 도시 비워, 이렇게 해서 비웠습니다. 소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나라 지진 난다고 해서 소고하라면 소고하실 거예요? 저 숙제해야 되는데요. 저 내일 강의 들어야 되는데요. 교수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제 공산국가기도 하니까 소고를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지진이 났어요. 소고를 하자마자 지진이 났고,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사망자가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하게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2,000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가 한 27,000명.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소고하지 않았으면은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당시에 이 지진 나고, 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다. 역시 과학은 중국, 뭐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잖아요. 왜 처음 들으실까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듬해 발생한 75년이죠. 76년도에 중국 탕산 지진이 났는데 하이청 바로 옆 도시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만이 있는데 이때는 아무런 경고를 못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났고 비슷한 규모의 지진인데 65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지진 예측을 위한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아래에 있는 팍필드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팍필드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는 도시입니다. 규모 6 정도 되는 지진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는 도시거든요. 여기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서 길게 발달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1857년, 1881년, 1901년, 1922년, 1934년, 1966년도에 규모 6이 났어요. 그러니까 언뜻 계산해 보니까 이제 이 플러스 해 보니까 거의 직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인터벌이 약 22년 주기로 규모 6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66년도에 마지막이 났으니까 다음번 지진은 1988년에서 93년도 사이에 날 거다라고 이 버큰 앤 맥 에빌이라는 사람이 1979년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합니다. 예측 논문인 거죠. 아주 그냥 센세이션 했겠죠. 사람들은 와, 이게 진짜 날려나? 엄청나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 지진기 잔뜩 설치해 놓고요. 1988년부터 이제 대비 모드 났을까요? 네, 안 났습니다. 안 났고요. 나긴 났는데 2004년도에 납니다. 93년도에 비해서는 11년이나 지난 시기에 났는데요.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늦게 났느냐? 이걸 가지고 또 한동안 지진학계에서 오랜 논쟁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구 역사를 보면은 11년 오차는 사실 큰 오차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은 사실 거의 일직선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당시에 이곳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응력 감소 현상에 대한 설명들이 그 이후에 이어지면서 왜 11년이나 지체됐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그 시기를 정확하게 못 맞춰요. 그러니까 자, 우리 서울에서 규모 7이 난다는 것을 제가 확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자, 이게 내일 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나더라도 안 갈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한테 아무 쓸모없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30년 내에 이곳에서 규모 7이 발생할 지진 확률이 80%다
이런 애매한 얘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민간인들한테는. 아, 위험하긴 하구나라는 정도만 받아들일 뿐이지 그 정보가 내 생활을 바꿔서 이사를 하게끔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과학의 한계를 어떻게 좁혀서 민간한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과학자들의 이제 남은 숙제인 거죠. 자, 이제 난카이 해구 지진 얘기를 해볼게요. 난카이 해구는 이 동경에서부터 이 남서쪽으로, 이 난카이 해구는 이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충돌대를 난카이 해구라고 합니다. 가장 북쪽에는 동경이 위치해 있고요. 이 큐슈 아래까지 쭉 연결된 해구입니다. 그런데 이 난카이 해구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100년, 150년 주기로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을 바꿔가면서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 지진들이 발생을 해오는 거예요. 특히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을 이제 더 세분화하게 되면은 동경 지역을 난카이 해구 지역 중에서도 토카이 지역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지역을 토난카이 지역이라 하고 요 아래쪽을 또 난카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카이 해구 지역 중에 난카이 지역, 난카이 해구 지역 쪽 토난카이, 토카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A와 E 지역은 바로 난카이 지역과 이 토카이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마지막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 엄청나게 오래 지났어요. 이 1946년과 1944년도에 이 토난카이 지역에서는 이미 지진이 나서 에너지가 풀렸거든요. 그런데 이 DE라고 하는 동경 앞바다 지역과 이 큐슈 앞바다 지역에서는 마지막 지진이 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응력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 응력이 쌓인 효과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 이 A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토카이 지역보다 더 1498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그 향후 30년 내에 바로 규모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라고 얘기를 합니다. 80%는 웬만한 확률로 우리가 평상시에 목격 못할 엄청난 확률이에요. 그냥 무조건 나는 거죠. 그런 확률을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여기서 지진 곧 난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났다는 거는 과학이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고요. 더 위험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그동안 더 쌓였을 거고요. 더 쌓인 에너지는 더 큰 지진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났다는 거는 에이 거짓말이네 할 게 아니라 위험도는 더 증가하고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능가한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특히 걱정스러운 거는 제가 이따 예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부분 쪼개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일본 정부가 이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일본 학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미 안 쪼개진 곳이 여기하고 존재하고 있고 이 두 곳은 쪼개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이 쪼개져서 에너지를 크게 주게 되면 이곳까지 연쇄적으로 쪼개는 일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난카이 해구 전체가 쪼개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봤던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규모 9.0에 이를 거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추산입니다. 그래서 규모 7점대 후반의 지진으로 막을 거냐 아니면 아주 운이 나쁘게 난카이 해구 전체가 부서져서 규모 9.0에 이를 것이냐는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쪼개지느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9.0에 이르게 될 텐데 그때는 뭐 산업, 경제, 인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일본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먼저 올 3월에 있었던 미얀마 지진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미얀마 지진은 이거 인도입니다. 인도하고 티벳 고원이 부딪히는 곳, 여기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들이 이렇게 있죠.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 결과로 에베레스트 산맥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동쪽 끝쪽에 보면은 이 충돌대가 남북 방향으로 쭉 연결되게 되는데 미얀마 지진은 바로 이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충돌대인 거죠. 규모 7.7에 이르는 큰 지진이었는데요. 물론 미얀마는 말할 것도 없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 충돌대를 따라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단층이 쪼개지면서 이게 보면 디그리로 보면은 3디그리니까 한 300km 이상 쪼개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00km 이상 쪼개졌고요. 이 미끄러짐 현상이 한 5m 이상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그 지진이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미얀마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서 한참 떨어진 태국 방콕, 여기가 엄청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었거든요. 여기 지진 난 곳으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1000km면은 매우 멀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지진으로부터 발생한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피리어드입니다. 주기 20세크,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로 얘기하면 0.05헤르츠입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가 0.05헤르츠라고 하는 에너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주파 에너지는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단층 면이 쪼개지는 전체 길이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 쪼개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죠. 그르르르르르릉 하고 단층 면이 다 쪼개지는데 단층 면이 길면 길수록 오랫동안 쪼개져야 되거든요. 그게 저주파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층이 길게 쪼개질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규모 7.7이나 되는 이런 단층에 의해서 0.05헤르츠라고 하는 많은 강력한 저주파 에너지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 방콕입니다. 방콕에서 저 지진파가 도착했더니 이렇게 건들건들해요. 이렇게 고층 건물이. 위에 수영장이 이제 물이 넘치는 거죠. 또 다른 방콕 건물, 저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방콕 건물 모든 고층 건물이 저래요. 저 안에 있으면 무서우시겠죠. 자, 공교롭게 그때 수영하시던 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분은? 이 물하고 같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위험하죠. 이게 여기도 이제 고층 건물 옥상인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영상 하나 볼까요?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때 한국 분이 그 가족을 구하려고 뛰었던 바로 그곳인데, 고층 건물 브릿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 이곳이 부서졌는데요. 네. 왜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까? 근데 이 영상을 보십시오. 똑같은 방콕인데요. 과연 저렇게 큰 고층 건물을 저렇게 흔드는 지진파는, 땅은 정말 어떻게 흔들렸을까? 조금 긴데 한번 볼까요? 지진이 막 났습니다. 지진파가 도착했는데 여기 보세요. 옆에 개울 같은 작은 폰드가 있는데 계속 보여줄 테지만 물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지진파가 도착한 걸 사람은 느꼈는데 옆에 작은 연못 같은 걸 보시면은 물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죠? 아까 그 옥상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 건물을 찍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엄청난 장면을 찍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건물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계속 연못을 한번 찍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여러분이 봤던 방콕 시내에서 고층 건물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이 붕괴된 바로 그 건물인데요.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실제로 이 저지대에서는 땅이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연못도 뭐 약간 찰랑찰랑하는 정도인데 고층 건물이 흔들리다가 트위스팅을 하고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건데, 이제 일부 방송에서는 중국 자재가 안 좋아서 무너졌다고 하지만 앞에서 봤던 방콕 건물 다른 걸 보셔도 알겠지만 실제로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건물 가운데 운이 나쁘게 이 건물은
그 저주파 에너지 때문에 트위스팅을 하다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0.05Hz라고 하는 그 저주파는 1000km가 떨어진 거리를 가더라도 에너지가 많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지진파는 고주파 에너지일수록 거리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하거든요, 에너지가. 그런데 저주파 에너지는 별로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1000km 떨어진 거리까지 전달이 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거기 1000km 떨어진 지역까지 도달을 했는데, 근데 고층 건물일수록 공명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건물이 취약한 주파수입니다. 건물 전체를 흔드는 그런 주파수인데, 그 주파수는 건물 크기에 따라서 건물이 크면 클수록 저주파수 대역의 공명 주파수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0.05Hz가 이 고층 건물들한테는 한마디로 쥐약이었던 거죠. 건물의 이 공명 주파수하고 거의 일치하는 주파수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고층 건물들이 아주 힘없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저층 건물들은 아무 피해가 없거든요. 그 교훈은 뭐냐면은 난카이 해구입니다. 이 난카이 해구는 한반도로부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가까운 곳은 한 50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먼 곳은 한 800km. 이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서울까지 하게 되면 1000km 안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규모 7점대라든가 규모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지진들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많이 발생했습니다. 1891년, 1944년 규모 8 이상의 지진들만 찍어봐도 난카이 해구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4년과 46년도에 바로 요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1944년 쇼와 토난카이 지진,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여기하고 요 남쪽 지역이 지금 안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8월 달에 규모 7.1 지진이 큐슈 동쪽 해안가에서 발생을 했어요. 규모 7.1이고 규모가 깊이가 25km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이제 스냅살 준비하는데 깜빡했는데, 당시 기사를 보면요, 아마도 기억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1년 전이니까. 일본 정부 최초로 지진 경보를 내리고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이 지진 나자마자, 규모 7.1이 나자마자. 그 일본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당시 일본 국민들은 아주 패닉이었겠죠. 갑자기 지진 규모 7.1이 났는데 초대형 지진 날지 모르니까 다 대피하세요 해서 이 난카이 해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패닉이었거든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한 3일쯤 지나서 해제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만약 안 나게 되면은 국민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거고 정부를 탓할 게 뻔한데도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2011년도 3월 9일 날 얘기인데요. 2011년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요. 그로부터 딱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규모 7.3 지진이 나요. 바로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7.4 지진 났을 때는 뭐 여기서 날만한 지진 났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규모 7점대까지는 늘상 났으니까. 그래서 날만한 지진 났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안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난 거예요. 이틀 후에 같은 위치에서. 결국은 이 규모 7.3 지진이 규모 9.0 지진의 전진 효과였던 거죠. 이게 해당 단층을 미리 쪼개는 역할을 하게 되고, 단층은 더 약화됐고, 그로 인해서 9.0 지진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 8월 8일 날, 작년 8월 8일 날 7.1 지진에 경보를 내린 이유가 지금 우려되는 규모 9.0 큰 지진이 난카이 해구에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에 앞서서 발생한 전진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보를 내린 거고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당연한 입장이었겠죠. 근데 실제 이 지진이 그 후로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리는 한 500km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관측된 실제 지진 파형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반도 남해안에 있는 관측소들이고요. 480km, 470km, 520km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지진계입니다. 이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해서 실제 땅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0.01m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록들이 보여요. 0.01m면은 얼마 안 되죠. 1cm, 1cm예요. 1cm인데 만약에 이게 규모 7.1이 아니고 규모 9.0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아까 얼마나 된다 그랬죠? 규모 7.0과 규모 9.0은 1000배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1000배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이게 규모가 10배 차이 나고 그럼 에너지가 1000배 정도 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앰플리튜드가 얼마큼 될까요? 예? 엄청난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추정키로는 약 30cm 이상의 흔들림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저값이 30cm 정도 되는데요. 크게는 한 1m까지도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규모 9.0이 이르면. 이런 실제 관측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계산은 되게 쉽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런 지진이 만약에 남쪽 해안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피해를 입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한반도 지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진짜 빠르게 10분 안에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반도 뭐 일본 열도에 비하면 너무 지진이 적은 것 같아서 안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게 연도입니다. 2011년도 이때 있어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나고 나서 갑자기 지진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더 많아지게 되고, 이제 경주 지진, 포항 지진 겪으면서 지진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역사 지진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는 일본 열도로 끌려가요. 일본 열도도 끌려갔습니다.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센다이 같은 경우는, 센다이가 일본 지진과 제일 가까이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는 한 7m 정도 끌려갑니다. 7m가 끌려가고, 멀어질수록 끌려가는 정도가 작은데 한반도도 끌려가요. 근데 한반도는 이 울릉도에서는 한 5cm 정도 끌려가고요. 여기 백령도에서는 한 2cm 정도 끌려갑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동서방향으로 3cm 늘어났거든요. 5cm 끌려가고 2cm 끌려갔으니까 3cm 늘어났죠. 3cm 늘어난 효과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반도 지각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 이렇게 견고하게 있다가 느슨해진 거죠. 느슨해지게 되면 땅은 보다 더 약한 힘에 쪼개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미 쌓여 있었고 약화된 땅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 나는데 100이라는 에너지가 쌓이면 지진이 나는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약한 땅이 되니까 부서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90만 돼도 지진이 나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미 그곳에 에너지가 98, 97 이렇게 쌓인 곳이 이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갑자기 대거 커트라인이 낮아지니까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지진 발생 빈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도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발생한 그런 큰 지진들은 한반도와 같은 안정한 곳, 지진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리커런스 피리어드라고 해서 재래 주기라고 하는데, 이런 재래 주기가 굉장히 긴 곳에서는 그 주기를 갑자기 당기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반도에서 어떤 지진들이 났느냐, 이런 기록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역사 기록물들이 너무 잘 남아 있어가지고 다행스러운데 조선왕조실록이 특히 잘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500년 동안 지진 기록이 남아 있는 것만 한 1900여 회 남아 있어요. 놀랍죠. 그 기록들을 하나 보면 조선왕조실록 중종 13년 1518년 기록입니다. 이 한자가 나온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했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시에, 이게 전역입니다. 유시에 3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천둥 소리 같았고 사람과 말이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읍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성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밤새도록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숙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록이 허황된 기록이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먼저 이 기록을 한번 천천히 보면요. 이 담장 알겠고 성첩이 뭐냐. 자, 이건 수원 화성인데요.
성첩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성첩이거든요. 요런 애들이. 자, 이런 성첩이 무너졌대요. 도성에 있는 성첩이. 이 성첩 만드는 이 성첩의 효과가 뭐냐면은 일본 대포 쏘고 조총 쏠 때 우리가 요 뒤에 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흔들었길래 이런 성첩이 무너졌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진동이 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있는데 뭐 실제로 지진 나면 우레소리처럼 들려요. 얘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틀면은 우레소리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 다음 다른 기록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명종 1년 1546년. 임금을 바꿔가면서 비슷한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허풍으로 계속 적은 게 아니에요. 시대를 바꿔가면서도 유사한 기록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그런 일이 사실이란 얘기일 확률이 높은 거겠죠. 자, 기록을 하나 더 보면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갔다. 한참 뒤에 그쳤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한 천둥 소리 같았고 또 천둥 소리 나왔고요. 지진이 일어날 때 집체가 모두 흔들리고 또 담과 벽이 흔들려서 무너졌답니다. 그 신시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명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셨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신하들이 이거 임금이 부덕해서 그런다고 이게 나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일로 이제 연결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자, 이 문서를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지진이 났는데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록이냐? 이제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수마트라 지진입니다. 아까 봤던. 수마트라 서쪽 해안에서부터 발생한 지진이 쭉 쪼개져 가지고 북쪽까지 쪼개지는 일이 연쇄적으로 쪼개지잖아요. 단층이 길면 단층이 한꺼번에 쪼개지지 않고 연쇄적으로 쪼개집니다. 이게 단층 파열, 럽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서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산 안드레스 단층인데 단층이 쪼개지면 이렇게 일렬로 쭉 연쇄적으로 쪼개지거든요. 서울의 어느 곳에 강동구에서 지진이 났는데 단층이 쭉 강서구까지 일렬로 쪼개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 지진 자료들을 저런 자료를 모아서 찍어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진계에 잡힌 기록과 어떻습니까? 유사합니까? 이쪽이 역사 지진 자료를 갖고 찍은 거고요. 왼쪽이 실제 지금 나는 지진 위치를 찍은 건데 유사한가요? 네, 되게 비슷하죠. 되게 비슷해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평양 근처에 되게 지진이 현재 많이 나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내륙에서도 그렇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해역입니다. 그렇죠? 네, 해역은 왜 그러냐면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장계를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고을에 지진이 났습니다라고 장계를 올려야 기록을 남기는데 해역에서 난 지진은 누가 아무도 장계를 안 올리니까 지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해역은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차이점은 서울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때는 서울에 꽤나 큰 지진이 많은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과연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 이유가 그 얘기를 해보죠. 조선왕조 실록 때 발생한 수도권 인근 지역의 지진들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 수도 서울인데요. 서울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큰 것들만 뽑아서 분석을 해보면 위치가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1613년도에 발생한 요 지진은 최저 규모가 5.7입니다. 최저가. 이거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긴 최저 기록을 지금 적어 놓은 건데 최저 5.7 정도 되는 지진이 서울 한가운데 여기에서 났다라고 분석이 돼요. 위치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리고 그 외의 지진들도 났을 법한 면적을 보면은 비교적 언센터티가 커가지고 비교적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나오지만 요 지역 안에서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위치를 찍은 겁니다. 여기는 근데 비교적 위치가 잘 결정된 사례에 들어가고요. 그게 5.7이 되고 요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6.2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지진으로 이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서울 동쪽 바깥쪽에 있는 곳인데요. 요런 지진들이 과연 과거에 났는데 왜 요즘엔 안 날까? 그게 바로 지질학 때문인데요. 수도 서울이 있는 바로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경기육계 죄송합니다. 경기육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경기육계는 한반도 내에서도 굉장히 하드락 베이스먼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안정하고 딱딱한 곳인데 이곳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제 처음에 수도 서울을 정해야겠구나 하고 쫙 가서 보고 여기 좋다. 그 사람이 내진 성능이 아주 좋은 땅을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울은 굉장히 딱딱하고 안정된 지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는 지진이 나려면은 한 100이라는 힘이 쌓이면 되는데 여기 그 서울은 한 120, 130이 쌓여야 지진이 나는 아주 튼튼한 땅인 거예요. 그 다른 데는 지진이 막 나가지고 이미 해소가 되는데 서울은 안 나고 있는 거죠. 그 안 나는 거는 안전한 곳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20이 될 때까지 계속 쌓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나면 120을 배출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은 잘 안 날지 모르지만 났다 하면 큰 지진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바로 우리 지질학적인 특성과 연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진이 안 난다는 게 서울 안 나, 조선왕조실록 쓴 뻥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날 건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마무리해야죠. 제가 이 포항 지진 때문에 겪었던 일을 준비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제가 항상 계획은 야심차지만 막상 하고 나면 요 얘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요 얘기하고 마무리하는데요. 그 2009년도 4월 6일 날 이탈리아 라킬라 얼스케이크가 났습니다. 규모 6.3입니다. 당시 300명이 넘게 사망을 했고요. 11,000여 동의 건물이 손상을 입고 4만 명이 이재민이 있었습니다. 요때 2009년도 4월 6일 이전에 한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잔진들이 막 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탈리아 정부가 걱정을 한 거죠. 이 라킬라는 유서 깊은 역사 도시거든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여기 지진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지진학자들 다 모으고 관료들 모아서 회의를 해요. 자, 잔진이 자꾸 나는데 큰 지진이 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의견을 막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학자들은 이러다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을 테고, 아직은 좀 불확실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이거 그래도 모르니까 그래도 지진 날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랬겠죠. 그래 대피시켰다가 지진 안 나면 당신 책임질 거야? 그래,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표를 이렇게 합니다. 회의 결과, 지금 지진 날 어떤 징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나 주의해야 된다, 이 정도로 발표를 하고요. 근데 지진이 났어요. 바로 얼마 후에. 그리고 대피를 안 했기 때문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엄청나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인데, 그래서 당시에 요 회의에 들어갔던 행정안전부 장관쯤 되는 그 분을 포함한 지진학자들 전체를 과실치사로 기소를 해요. 그래서 이게 현대판 그 갈릴레오 재판이라고 일컬어졌거든요. 그래서 1심 유죄, 2심 유죄, 이게 한 7년 정도 끄는데요. 그동안 우리 이제 전 세계 지진학자들은 다, 이게 왜 이걸 학자들한테 책임을 묻냐, 지진 나고 안 나고는 신의 영역인데 지진 난 게 학자 때문이냐 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대법원까지 갔고요. 대법원에서 비로소 무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나는데, 그때 일을 겪으면서 지진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런 회의가 다시 소집이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난다고 하자. 가 옳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전 세계 학자들한테는 많은 교훈을 줬고, 저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너무 위험을 조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학자의 의무는 만약에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알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거짓말장이가 될지라도. 만약에 나면 어떻게 해요? 나면 더 큰 피해가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들은 여러분들이 얘기 중에 일부 좀 불편하거나 일부 과장처럼 들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대부분의 얘기들을 정리를 여기 했고요. 제가 4월 달에 책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책을 들고 온다는 깜빡했어요. 오늘 퀴즈 내고 책 주려고 그랬는데 몇 분한테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인데,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